고용노동부 차관 근무하다가 2달째 실직 상태는 아닙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저는 비경한 상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사실은 퇴직을 하면서 제가 로망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 퇴직하면은 대한민국 바닷길 3면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한번 다 돌아보겠다 하는 게 꿈이었는데 올해는 목표를 그냥 동해안만 돌자라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영덕점 가가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포항점 지날 때 여기 우리 이현호 대표님 연락을 받고 글쎄다 이거 그냥 놀고 있다가 뭐 어떡하지 하다가 냉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리를 다시 해봤죠. 저희는 지난 정부 동안에 했던 일들도 다시 보고 요즘 뭐라 그러죠?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노동정책 발표한 내용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여기 있는 PPT를 기존의 노동부 자료에서 옮겨온 게 많습니다. 많은 기본 골격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PPT 만들기 진짜 어렵대요. 제가 몇 년이 아니고 짧게 한 20년 이상 손 안 대 보던 일들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료가 좀 보시기에 좀 조잡해 보이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그전에 노동부에서 제가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자료에다가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해가지고 지금 장관님이 한국경제포럼 가서 발표하신 자료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동시장 개혁 방향 그래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본 자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부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고민하는가 그게 현실하고 좀 맞나 안 맞나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을 쭉 제가 한 30년 노동부에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정책을 해오면서 사무관 때부터 차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간격이 있다 없다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 사안들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지금 손 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의 형식도 좋고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건의 뭐 이런 형식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후배들한테 기회가 됐는데 그 연락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누구든지 계시는 분들도 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문제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챙겼죠. 또 방향도 앞에 정부하고 틀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보수 정당에서 집권을 하면 처음에는 노동을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3년 4년 차 돼 가지고 노동개혁을 하시겠다. 노동시장 개혁 이야기를 나왔죠. 그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근로시간도 그런 내용인데요. 일부가 되기도 하고 요즘 다시 노동시장 개혁에 나오는 과제들이 그 당시 다 논의되었던 과제들입니다. 앞에 MB 정부 때는 그런 노동 없었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중요성은 제가 노동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노동은 정책적으로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지 노동은 노동 전문가한테 맡기고 넘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다. 최근 상황 그 다음에 정책 방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 고용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격차 문제, 이게 노동시장의 성과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하고 지금 당면 과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상황,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제도 변화, 그 다음 최근 환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90년대 이후로 계속 하락세고 이게 기본적인 성장률 자체가 고용 상황을 이렇게 구조지으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에너지, 곡물 가격 등
물가 계속 인상이 되고 또 앞으로 뭐 이런 게 오늘도 뭐다 빅스텝 이야기인가 한국은행이 뭐 0.5%포인트 인상해가 뭐 내려오는데 뉴스가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아 그러면 당장 물가 인상하면 근로자들 임금 인상 요구 커지고 그 다음에 긴축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돈이 안 풀리면은 기업하기 어려워지고 그다음 최근에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저탄소 탄소 중립이다 이러면은 산업 구조 바뀌는데 구조 바뀔 때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생기고 결국은 기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나 고용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구체적으로는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률이 여기 요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6% 내외입니다. 이것도 15세, 64세고 15세 이상 전체를 하면 더 떨어질 거고 66%고 OECD 평균이 70%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고용률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내지 노동력 인구 중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가 그 취업자 수 늘리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 영향 미치는 게 앞에 이야기한 성장률도 있고 공급책 제약하는 거는 뭐 인구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년 여성 고용률이 낮습니다. 청년은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은 만큼 20대 전반은 취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지연되니까 고용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 고용 사정이 좋으냐?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 여성 고용률은 결국은 집에 있느냐 일하러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맞벌이 가정이 지금 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일 거냐 하는 게 주요한 숙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이렇게 급속히 이전해서 25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게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제일 급선무가 고용률 높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건데 결국 그게 여성이나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노동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최근의 고용 사정은 회복세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떴던데요. 뭐 80만인가 플러스 80만이니까 계속 고용 회복세는 개선되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증가세가 둔화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면서 고용 사정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오히려 나아졌고요. 이게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입니다. 청년층은 쭉 타격을 크게 받았다가 최근에 21년도 하반기 이후에 결국 ICT 업종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들 채용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게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문제는 요 30에서 59 핵심 생산 연령층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거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업 코로나 때문에 부진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지난 시절에 2년 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요 앞 시점이 100이죠.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 1월까지는 회복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 문제인데요. 청년층은 항상 그 정책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래서 앞전 청년층이 실업률이 우리가 전체 실업률은 4%입니다. 항상 실업률은 괜찮게 고용률이 문제지 경기 이렇게 순환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 실업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공식 실업에 붙잡히지 않는 특히 청년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실업자, 공식 실업자 외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게 경제활동 참가 인원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실업률 통계에는, 공식 실업률에는 취업준비자, 그냥 취업생, 구직 담념자 이분들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업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게 취업준비자가 21년 10월에 보면은 요 밑에 부분에 60만 명 가까이 되네요. 이게 청년청 한정된 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구직 담념자가 20만 명인데 등락을 하는 게 보통 청년 실업자가 한 4, 50만 명 이런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업자보다도 취업 준비자가 훨씬 큰, 실업률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비교했을 때 학제 성격상 대학 진학 때문에 고용률이 낮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 이른바 이제 뒤에 나온 미스매치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사실은 통계 이상으로 큰 체감 실업률이 높다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뭐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에 답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될 거냐, 그거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분은 이렇다고 답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정책에 대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왔다 갔다 제가 보면은 그러고 있는 와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격차 문제인데요. 인간격차가,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원래 사회학, 경제학 쪽이 아니고 사회학 하다가 노동부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100대, 이거는 기업 규모하고, 여기 보면은 기업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아갔어. 기업 규모하고 여기 고용 형태하고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게 노동시장, 노동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거 통계 자주 내어가지고 그냥 비교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기업 규모입니다. 고용 형태보다는 변수 중에서. 그래, 기업 규모를 비교하고 보면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면은 100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300이 그냥 단순하게 해서 이거나 300이 미만 아니면은 중소기업 기준선을 따져가지고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이렇게 비교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100대 60인데 그게 제가 입사할 때는 100대 70이었고 제가 대학 입학할 때는 100대 90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여기 입사하면서 분명히 100대 80인 사회를 상정을 하고 입사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IMF 거치고 금융위기 거치고 우리 사회는 100대 60의 사회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게 어떤 정책 효과인지, 이게 최저임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말씀만 최저임금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임금격차가 16년, 17년 이후로 소폭이나마 개선세로 여기 올라가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중위임금, 줄을 세운 중임금이라는 것은 가장 저임금부터 고임금까지 줄을 세우면 딱 중간에 있는 임금, 지금 한 230만 원쯤 되려나요? 그 임금의 3분의 2니까 그러면은 150만 원 미만, 총액의 기준 150만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23, 4%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보이십니까? 16%. 그 다음에 코로나 거치면서 조금 악화해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7%뭐 냈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지? 그 다음에 5분위 배율 아시죠? 하위 20%, 그 다음에 분자의 상위 20% 배율이 7배에서 17년도 코로나 직전에 5배. 그러면 분명히 여기, 그러니까 분배 상황, 임금을 본 분배 상황, 임금의 분포도 자체는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뭐지? 이게 일자리에 고용의 양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이런 상태를 구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우리나라 분배 상황이요, 제가 보면은 유럽의 대륙계 그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그리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영국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고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 선진국 치고 우리보다 예를 들어 진위 계수다 뭐 소득 분배요 5분위 배율이다 뭐 등등의 다 하면은 미국 정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가장 격차가 벌어진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복지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 학문적으로는 이야기해도 복지부는 중요한 그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야기 안 하는데 임금을 다루는 우리가 임금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소득 전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임금 분포가 여전히 우리는 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같이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 다 아는 이야기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은 청년층 일자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직을 장기간 소요된다 하는 것은 더 나은 직장이 없는가 찾는가 알바를 하는 안이 있더라도 하면서 찾습니다. 그러면 구직에 장기간 소요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10개월이라 그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 임금하고 기업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야기했듯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분야로 이제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그 분야에 전공한 학생의 숫자가 적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수급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고 막상 학생을 데리고 와봐야 현장에 투입을 하면은 바로 일시킬 수 없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련에 있어서 미스매치도 있죠. 그 미스매치 문제가 청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미스매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문제를 좀 완화해주자. 어떻게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A는 성장하는 사업이고 B는 쇠퇴하는 사업 같으면은 쇠퇴하는 사업 전공한 학생들이 나오면은 A로 옮겨갈 수 있다. 학교 졸업하고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학과를 조정해서 배출을 정원을 바꿔야 하는 문제지만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훈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훈련 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공이 쇠퇴하는 직종의 전공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은 성장 산업에 또는 성장하는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더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훈련 요게 이제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저희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왜 격차가 발생하는가. 결국은 이거는 이제 노동계에서는 싫어하는데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정규직이 경직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임금 수준 자체는 이미 달러 기준 뭐 구매력 기준인가요? 비용자 보수라고 노동 비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임금 플러스 세금 사회보험료 다 합치면은 일본을 추월한 일본 추월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죠. 일본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고 그렇게 채용하면은 그러면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의 근로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거를 경직성이라고 부르죠. 내보낼 수도 없고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채용을 기피하고 노동법에서 주는 사업주 부담은 전부 협력기업, 하청기업, 특히 사내하청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청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사업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사업주를 만들면 되죠. 근로자를 사업주로 만드는 거죠. 그게 90년대 때 예를 들면은 그 뭐죠 택배가 아니고 화물차 그거 했을 때 차량들 다 외주화하죠. 개인 기사 근로자인 기사 내리코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로자인 기사를 차량을 불화해서 사업주인 기사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특고의 발단들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핵심 인력 위주로 유지하고 대우는 높게 가져가고 그 외의 인력은 비용은 가급적이면 유지 억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격차가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개혁하면은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연성을 높이게 될까 아닌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람을 조정하든 시간을 조정하든 임금을 조정하든 다른 무엇을 조정하더라도 사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고용 유연성, 뭐 임금의 유연성, 근로시간 유연성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이나 근로시간 같이 투입량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그러고 기능적 유연성 배치전환, 숙련도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 멀티플레이어 같은 경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이건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유연하다, 경직적이다. 대부분 다 경직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9988이니까 한 대기업 공개해봐야 12, 13%입니다. 중소기업이 88%죠. 그럼 중소기업도 경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제일 경직적이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은 하나는 노동법제, 근로기준법, 기타 등등의 법률에 의한 고용보호, 해고로부터의 보호 정도고 또 한 가지는 법제 외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법을 유연하게 바꾸더라도 노동조합이 어떤 경영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은 실행을 못합니다. 사업장에서. 그러면 경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고용보호법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은 법제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대기업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들 최근에 조직되고 있지만은 조직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실적으로서의 임금만 이렇게 양극화 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고용보호의 정도나 이른바 유연성 내지 경직성에 있어서도 조금 대기업과 그러지 않은 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을 찾을 때 항상 딜레마, 트릴레마 뭐 이런 데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좀 풀자. 그러면은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 중소기업에서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사례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우리 어려운 점입니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예, 언론에서 많이 맞았죠. 16%, 10%, 그 뒤에는 제 기억으로 2%대 1%, 1점 얼마더라. 그러다가 5%, 이번에 5%죠. 내년도인가 5%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가 비교하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낫더라고. 그런데 최저임금은 무한대로 5%, 10%씩 올릴 수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중위임금 대비, 중간값 대비 이미 60%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임금 분포가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서 저 끝까지 갖다 놓을 수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물가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연동해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거보다 높이 더 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임금은 아니다 하는 거고 주 52시간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슈는 요건 넘어가도 좋습니다. 여기 공공기관도 계시니까 지금은 고용 안정 정규직화 한 부분들은 고용 안정되는데 그분들 공무원에 비해서 공무직이라고 그러죠.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자 고용 보장이 될 때 어떻게 처우 개선할 건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갈등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몇몇 대기업 공기업 사례에서 이제 청년 채용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공정하냐 그 채용 방식이 전환하는 방식이라는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ILO 협약 기준 해고자 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ILO 협약의 제일 기본이 이게 87호인가요? 기본 협약이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인데 거기에 누구도 차별 없이 어떠한 사전적 규제도 없이 차별 없이 걸립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첫 구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헌법 제1조와 같은 우리는 민주공화. 그런데 우리 그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가입을 허용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조법을 개정을 하고 이미 산별 노조는 풀려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보완 장치로서 우리가 대부분 기업별 노조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임원으로는 선출 못 된다. 그 다음에는 사업장 내 조합 활동할 때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은 지금 경총에서 죄송합니다. 경총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풀어달라. 파업 시에. 그럼 요게 파업이 약화됩니다. 일단 부당노동의 이 처벌조항, 뭐 근로시간 단축 처벌조항인데 각종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정부 때 부당노동 행위로 구속되고 실형받고 한 게 처음 나왔죠. 거의 실형까지 잘 안 갑니다. 부당노동 행위라는 게 노조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이익 주거나 지배 개입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 내에서 교섭력, 힘의 균형 측면에서 볼 때 경영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거니까 대체 근로를 허용해 주든지 부당노동 처벌장을 해달라고 문제 제기는 하나 이게 참 현실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특구 플랫폼 노조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도 택배 문제 있었죠. 사회 문제화 됐었고 사회 문제화를 시켰고 스스로 사회 문제가 됐고 하는 택배 사례도 있고 배달 그 라이드 유니언도 있고 등등의 그 외에 다양한 노조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제대로 이제 내가 사용자들과 교섭에 응하고 누구하고 교섭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지난 정부까지 기본적인 저희들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4차 혁명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전환 정산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가 기본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하고 정부가 목표 내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탄소중립, 저탄소 쪽에 환경부 쪽에 조직을 어떻게 그거 해가지고 무슨 방침의 변화가 있는지 하는 거는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그 실행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제가 보면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임팩트를 줄 것 같아서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이게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가 노동 부분의 부문 간 미스매치라든지 인력 이동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 중심으로 남고 일자리도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숙련 일자리하고 고급 핵심 기술 인력들만 남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시장 격차도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고민거리고 정책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동부 직원들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고용정책의 하나, 훈련, 서비스,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을 해서 지금 최근에 근로시간하고 임금 체계 개편 이야기로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 외에 문제, 그 노사관계 제도에 관한 문제, 앞에는 고용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제가 까먹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메모 무시하고 그냥 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용정책 프로그램들 유형을 OECD 국가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부조 같은 소득 지원 사업 기본이 돼야 돼요. 실적하면은 예를 들어 50%다, 60%다.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상담해서 발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업종, 직종이 가지고 뭐 바뀌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가지고는 취업이 힘들거나 그럼 직업 훈련이 필요하죠. 신규 직업 훈련뿐만 아니고 기업의 중장년층이 A에서 B로 옮겨가려면 결국 직업 훈련의 그거를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할 때 채용 장려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좀 이따 말.
예를 들면 청년들 같으면 지난 정부 때 했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혜택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받죠. 아니면은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또 마찬가지죠.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때문에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런 유형에 속할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의 위험이 커지니까 그 일자리를 유지한 고용 유지 지원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정부가 직접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것도 노인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그다음 중기부 관장하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세월을 2년을 거쳐오면서 실업급여가 12조 이상으로 늘어나고 실업부조에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일 큰 혜택을 많이 본 게 아마 대한항공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을 비롯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별로 못 썼는데 코로나 시기를 닥쳐가지고 빛을 본 제도입니다. 그 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거는 한 해 10몇만 명씩 그러다 보면 저희끼리 12, 3만 명씩 하면은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인원이 3, 40만 명이 이를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제도가 있죠. 저희들 청내체라고 부르고 하는 건데 내일 체험 공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근속을 늘려주고 한쪽에는 자산 형성을 해주고 하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의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시기에 결국은 많이 늘어났던 실업급여 장려금은 적정한 규모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직접 일자리는 시장과 연계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재편성해야 된다. 규모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관한 직업훈련 취업 서비스 우리나라가 요 5가지 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비하면 직업훈련 취업 지원에 해당되는 서비스 직업훈련에 관한 예산 투자가 재정 규모가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기재부나 저희들이나 요 시기만 지나면은 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직업훈련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떤 시기인데 디지털, 그린 경제, 신산업 분야, 자동화 대체되는 직종들, 탄소가 집중된 산업들, 지금 내연차는 이미 이제 차량 부품은 몰려오고 있고 석탄 활용은 발전소 문 닫고 어떻게 할 건지를 발전소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동화 고위험 직종의 비중이 49.2%. 이 영역이 이게 어떻게 통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용만 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과제는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하는데 이렇게 기본 구도가 이렇습니다. 정부 부처로 보면은 물론 민간 인력 양성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채용하고 이 시스템이죠. 그런데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수요부처가 아까 우리 창원시장 오셨지만 과기부 산자부입니다. 수요부처에서 각 업종별로 기업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적으로 뭘 더 키워야 되겠냐까지 해가지고 어디에 인력이 지금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필요하다, 양성이 필요하다. 그럼 공급부처가 교육부, 노동부입니다. 교육부가 학교를 그게 기본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교육부는 훨씬 더 경직적이죠. 그렇죠? 학과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경직적이다 보니까 항상 기재부에서 예산 짤 때 보면 노동부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민간 훈련기관이나 기업의 자체 훈련기관 통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의 커패시티가 되니까 훨씬 더 수요에 근접해서 바꾸기가 용이하니까 노동부가 움직여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작년과 재작년에 소프트웨어 몇 년도까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몇 명 지금 반도체 인력 가지고 하듯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대책을 했을 때 그때 노동부가 좀 잘 팔렸던 게요. K 디지털 트레이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 사피 아시죠? 사피처럼
기업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를 그걸 확대시키는 거를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훈련 기관들 이름 다 까먹었네.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앨리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등등 민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과 연계되어가 있거나 또는 기업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훈련을 담당하시거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하는 쪽으로 무수한 훈련기관들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인력 양성을 책임을 지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새 정부에서 정책 과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장 중소기업 현장 훈련들 이거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아마 산업 여기 단지공단 3단공이 있는데 저희도 노동부에는 산인공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많은데 산업인력공단 산인공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센터 만들고 기존에 해오던 일학습 병행, 신규청의 일학습 병행 재직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그 다음에 각동 시도 단위로 공동훈련센터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 훈련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관리해서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부처 협업인데요. 수요부처에서 받아서 공급부처 거를 맞춰서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가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누구한테 거의를 시켰냐면은 지금 노동부가 해가지고 몇 년째 노동부가 수요부처의 그걸 받아서 교육부 노동부에서 그렇게 공급한다 하는 그림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지금 이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컨셉 자체는 지금 정책은 충분히 따르고 있지는 못한데 컨셉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능력해 예전에는 한번 기술 습득하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 말을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평생 동안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기본 포맷이 법령도 그 법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일 배운 카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자들 고용센터 가면 이거 발급받아가지고 훈련기간 아무데나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비용 처리됩니다.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인데요. 그래서 이 내일 배운 카드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린다. 지원 범위를 넓힌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과목을 늘린다.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제외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커버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한 청년 구직자들이 또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직을 할 때 이직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서 이제 경력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시기에 구직자로서 또는 재직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컨셉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 내용을 하나하나 그런 그 바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훈련 쪽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하는 거하고 평생에 걸쳐서 능력 개발하는 거. 하나는 고용 서비스입니다. 사실 노동부 고용 서비스 기대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 디지털화를 목표로 AI가 코치해주는 상담이 되는 거죠. 그거 이름 뭐라고 부르던데요. 이미 뭐 누구는 잡케어라고 부르고 누구는 AI 부르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직자가 오면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역량 진단하고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력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지죠. 훈련부터 뭐 일경험까지 그렇게 연계해 주겠다.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분야가 순조롭게 연계해서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기업, 노동부 고용센터에 가시면 기업 지원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 지원과에서 여태까지는 전부 돈 지원하는 거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도, 청추도 거기서 하나요? 네. 기업 지원과 쪽으로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게 적극 개입이 필요한 기업에 기업 지원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해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따와서 그런데 기업 진단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컨설팅하고, 그럼 그게 필요하면 인력 양성이냐 또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이냐, 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노동부나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 그런 컨셉입니다. 이거는 새 정부에 보고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좀. 그룹 변리적 자본, 이게 대상별 정책인데요. 청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정책이 결국은 그 청년의 문제가, 실업 문제는 미스매치의 문제고, 그동안의 중점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청내제처럼 어떻게 보면 임금 갭을 축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면은, 지금은 일찌감치 대학 시절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경력 설계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요즘 중요한 게 일경험이니까 인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그 다음 필요한 정보, 기업 채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적게 제공하고 하는 서비스와 훈련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이 훈련 쪽으로서도 현금 지원해서 훈련 서비스로 가듯이 청년들도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입이 있는 게 많은 대학생들이, 저도 다녀봤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하는 정보에 목말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잠깐이라도 인턴 형식이라도 크고 작은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요구가 폭발적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청년 공호용 응원 프로젝트 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이라는 총리님 모시고 기업들 쭉 다니면서 채용 확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쪽에 직업 훈련, 사피 같은 훈련 쪽 또는 인턴 같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어떻게 그 기업에서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짠 거지, 노동부에서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경제 활동을 더 넓혀야 한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보시는 중에서는 이게 전통적으로 문화, 가족 문화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 남쪽 유럽이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우리 여성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럼 여성 두 가지 층, 결국은 돌봄의 문제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역할 중인데, 결국 가정에서 역할에 있어서의 부담을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있죠. 그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기업과 가정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급여 지원이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뭐 아빠 육아휴직 하는 등등의 이름으로 그 법제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니셔티브 지고 안 끼고 가더라도 여성단체 통해서 국회에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집에서 돌봄 수요, 제일 큰 게 이제 애들 문제고, 그 다음에 노인 부양 문제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 간호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거냐? 그거를 돌봄 서비스 아닙니까? 돌봄 서비스보다 그거를 정부가 그걸 이제 관장은 복지부에서 하죠. 그럼 전형적인 애들 같으면 보육시설 내지 보육 서비스 문제, 그거를 사회가 끌어안고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결코 집에서 못 나온다. 지금은 원래는 부모님이 했죠. 저도 큰애 있는데 내가 봐줄 테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안 믿죠. 그럼 사회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충분히 우리 머리나 우리 재정 부담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속도가 더디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첫째는 일자리 문제고, 둘째 일을 갖더라도 가정생활 병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되죠.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 문제는 여기 계속 고용이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대부분 퇴직하고 조기 퇴직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죠. 우리나라 큰 기업들 정년은 60세 내지 뭐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일자리에서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남자 51세, 여자 49세인가요? 50세가 채 안 됩니다. 평균액은. 그럼 법적으로는 길게 해놓고 길게 해놓으면 뒤에 임금 이야기가 나올 건데 쭉 고령령 가면은 고령령 때는 그 연령에 적합한 직급의 몇몇 분들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필요 없다. 그럼 다 출세해가지고 희망퇴직 받는 거죠.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대개 노동부도 산하단체 가고 대기업도 뭐 자회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원 적어도 임원 이상으로 이래 나오고 그러면은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연장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는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그럼 더 오래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정년 연장의 이야기까지 나오겠는데 지금 실제 51세인들은 늘릴 수 없느냐. 그 문제는 결국은 지금 있는 임금 구조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